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까 김대중 정부가 살려놓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김대중 정부가 아까 첫 마이너스 5.5%, 첫 해 마이너스 5.5%를 빼고 아까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에 8.01%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3.3%로 뚝 떨어졌어요. 5년간. 박근혜 정부 4년이죠. 1년 남겨놓고 탄핵을 받았으니까 4년 동안에는 3.0%로 뚝 떨어진 거예요. 8.01% 그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3%,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친 세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세력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얼마였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 2017년도 3.2%로 그럴싸하게 시작을 했어요. 첫 해 2017년도. 그런데 2018년도에 2.7%, 바로 작년 2019년도에 2.0%. 딱 턱걸이한 거죠, 2%대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쳤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지금 2.0%까지 경제 성장을 끌어내렸잖아요. 이게 뭐 어떤 대외 요인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0.4% 포인트 정도를 떨어졌다라고 한국은행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0.4%는 그렇게 인정한다고 나머지는 뭘로 설명할 거냐? 2.0%로 떨어진 이 이유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대로 인정해 주자요. 0.4%포인트 미중 무역 분쟁으로 떨어진 이유를. 그러면 나머지 저 3.0에서부터 저 2.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3.0에서. 그러면 나머지 0.6%포인트는 뭐로 설명할 거냐. 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 그런 재정 지출 확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재정 지출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바로 저는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더 나빠졌냐라는 가장 한 가지 이유만 꼽아봐라 하면은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에요. 오히려 공공부문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기는커녕 더 늘린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나빠진 원인이고 이제 두 번째를 꼽으라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버리죠. 뭐 근로시간 뭐 단축한다고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결과는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인 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처분 소득 통계를 보면은 계속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소득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 바와 같이 소득 감축 정책이다. 왜 그러냐면은 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재정을 늘리려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더 걷으니까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유류세 같은 거 감면해주고 근로소득세 감면해주고 이런 감세 정책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게 뭐 어떤 생산성도 감안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버린다든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배분 복지를 통해서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서 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린다든지 이것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진 이유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이 1번 그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2번이 바로 뭐냐면은 그 정말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 비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이 더 나빠진 이유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민생당이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해요. 알고 보면. DJ 정신, DJ 정책으로 돌아가서 공공부문 감축하자.
그리고 누구도 감히 지금 말을 못 꺼내는 노동개혁도 해내자. 근데 노동개혁은 그래도 가끔 자유한국당 시절에 자유한국당들이 한 번씩 주장을 하더라고요. 노동개혁은. 예. 그런데 공공개혁 주장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대한민국은 이게 공무원공화국이 돼버렸어요. 이미 국민공화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공무원공화국입니다. 공무원들이 엄청난 이 자원이나 모든 것을 독점하고 비대해져 가니까 정치권도 공공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공무원공화국이 돼버렸다. 뭐 그것은 뭐 임금 비교해 보면 알고 뭐 임기 보장 되는 거 보면 알고 뭐 여러 가지 다 보면은 얼마나 이 철밥통인지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혁과 노동 개혁이 핵심이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 교육 개혁이 필요하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민주당과 우리 뭐 민생당의 연정 뭐 이것을 뭐 좀 성급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그 연정할 일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연정이 거론되고 논의가 되겠지만은 그런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는 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뭐 총리 자리 뭐 장관 자리가 탐나서 연정한다? 그건 완전히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자기들끼리 잔치죠, 이것은. 그러니까 연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잘못된 81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오히려 30% 감축 정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동의가 이루어져야 연정도 가능한 것이고 뭐 협력도 가능한 것이다. 저는 뭐 민주당에서 좋은 카드를 내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 호남 사람들의 참 가슴 속에는 천신만고 끝에 사수 끝에 대통령을 어렵게 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과연 앞으로 호남에서 호남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다행히 대선 주자 1위로 부각돼서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가는 것은 뭐 어느 당의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저도 호남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호남 출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총리께서 좀 더 날개를 달고 좀 허를 좀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저는 뭐 이 총리께서 뭐 민주당에서 총선 역할 하시는데 뭐 그건 뭐 제가 뭐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거 말할 자격도 없지만은 저는 이 총리께서 잘 되셨으면 쓰겠고 또 나중에 대선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대선 후보 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 후보고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후보고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둘이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결국 민생당에서 아마 후보를 나중에 낸다면은 호남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경쟁을 해도 선의의 경쟁이 될 거고 마지막에 뭐 어떤 혹시 후보 단일화의 상황이 생겨도 서로 흔쾌하게 후보 단일화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민생당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고 또 2년 후 대선에서 또 힘차게 또 깃발을 들고 결국은 경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정책으로 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그 공공부문 개혁 문제라든지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이 교육개혁 문제를 누가 얼마나 더 잘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결국은 지지로 연결해낼 것이냐 여기에 결국은 2년 후 대선도 성패가 달려있지. 어떻든 뭐 지금 현재 코로나 추경 예산이 이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상 마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처리까지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회의가 끝나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마무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총선이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마무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20대 국회 전반부는 그럴싸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헌정사상 뭐 두 번째겠죠. 국회에서 탄핵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20대 국회 전반부는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교문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시작돼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걸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촛불 시민혁명의 힘을 또 국회가 받고 촛불 시민혁명의 또 뜻을 국회가 존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결국은 헌재에서 그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우리 헌정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전반부는. 근데 이게 20대 국회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또 국민의당이 막 저렇게 막 분열되고 막 이합집산을 하면서 역할이 미미해지는 탐도 있었지만 이제 이게 기득권 양당 체제로 완전히 회귀가 돼가지고 무한히 싸우는 무한 정쟁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정말 식물국회를 각오하고라도 동물국회를 막자라고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었건만이 그것도 무색하게 그냥 거의 파행과 공전과 충돌 속에서 무의도식하면서 결국 2년을 보내지 않았나 후반부를. 그래서 어떻든 그 우리가 후반부를 잘 들여다보면서 또 이전에도 뭐 그게 많이 기득권 양당의 무한 경쟁이 사실은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이 제도를 고칠 것은 제도를 고쳐야 되고 또 의식과 행태를 바꿔나갈 것은 의식과 행태를 바꿔나가면서 자칫 이 양당제를 극복해서 자칫 이 3당 이상의 다당제 그래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어떤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분권형 개헌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내가 공동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정치 풍토를 좀 바꿔야 돼요. 이건. 그저 양 진영으로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 편은 옳고 네 편은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정치 풍토. 뭐 우리 저 김성렬을 보자고 하는 팬덤 정치가 문제라고 이렇게 팬덤 정치로 표현을 했던데 너무 진영 논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 편은 옳고 네 편, 상대편은 그러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풍토,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제 지역구는 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민주당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아왔지만은 뭐 제 지역구에서는 뭐 충분히 아까 5대5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기는 5쪽에 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 지역구 더 열심히 뛰면 아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된 적도 있었죠. 2번 그랬죠. 그죠. 18대, 19대. 20대 때는 국민의당으로 됐는데 뭐 제 지역구는 아마 아까 5대5 호남에서 민주당과 우리 민생당이 5대5로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이기는 5쪽에 우리 정읍고창 지역구가 포함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글쎄요, 아직은 정치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어서 앞으로 뭐 많은 경험과 또 단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전직 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고 행보다. 정의당은 고발했더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가요? 저는 뭐 선거법 위반으로 뭐 고발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지금 그렇게 감옥에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뭔가 좀 반성하고 또 좀 뉘우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 이 대목에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본인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좋은 지지를 받아낼 수도 없으리라고 봐지고 또 받아내서도 안 된다. 한 번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계속 저 발목만 잡고 남탓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관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3세력이 좀 이번에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본적으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미래한국당이 저걸 철회해 주기를 오히려 좀 바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끝내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걸 지켜만 보고
그 결과에 당하기만 하는 것이 정도의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꼭 그게 바람직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좀 생각드는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하는데 아직 그 문제는 좀 깊게 아직 논의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